네. 자, 민법은 이제 다 권리를 다루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시간까지 권리 행사 제한을 했었고요. 자, 민법은 권리입니다. 사적 생활관계에서 이제 권리를 다루게 되는데, 자,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먼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이것을 법인격이라고 하고요. 또 능력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제 권리 능력. 자, 권리 능력 또는 법인격을 갖는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 권리 능력, 또 뭡니까? 권리 능력, 또 법인격. 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 자로는 이제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자연인이라는 것은 이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생존이라는 것은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의미한다. 자, 이때 출생이라는 것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사망은 호흡이 정지됐을 때, 종료가 되는 거죠. 심장박동이 종료되면은 사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인, 먼저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이제 법인이 있는데, 먼저 자연인을 보는데요. 이 자연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특히 이제 권리 능력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이 태아죠, 태아. 아직 출생자의 태아가 권리 능력을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은 태아의 보호의 필요성은 또 있기 때문에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죠. 자, 이제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자, 권리 능력에서요. 자, 민법상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연의 권리 능력은 사망만으로 소멸합니다. 오로지 사망으로만 소멸하는 거예요.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요, 종래 주소 고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 관계만 종료시키기 때문에요, 권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어떤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종래 주소 고소가 아니라 그 사람 실종자가 있는 그 현재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갖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오직 사망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 자연의 권리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포기할 수가 없죠. 자, 능력에 관한 것은 또 당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 능력을 포기하게 되면은, 자살하게 되면은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이 존재하면서 권리 능력을 양도하고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에, 자, 생존이죠. 생존. 출생을 했다는 거죠. 성별, 연령, 직업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다 갖는 거죠. 권리 능력은 다 평등한 거죠. 누구나 권리 능력은 갖게 됩니다. 생존하는 동안에는. 3번.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자, 태아인데요. 태아는 어떻습니까? 태아는 이때요. 이때 출생, 이때 이게 포태가 되는 거죠. 이때 임신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포태되었다라고 합니다. 포태하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 사람이 모체 밖으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이제 태아의 상태가 있는 거죠. 태아.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그러니까 그 문제 보시면은 거기 있죠. 다툼이 있으면 항상 판례에 의한다. 그러니까 항상 판례를 보고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이죠. 그래서 태아가 어떻습니까? 정지조건설이기 때문에 이때 태아에 대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요, 이제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이제 불법 행위, 상속, 대습 상속, 유증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거죠. 그럼 이때 태아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요, 그럼 태아가 이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출생 전까지는 권리 능력이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다가 출생하면 어떻습니까? 소급하여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산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산을 하게 되면은 원래 권리 능력이 없다가 계속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요, 태아가 권리 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요, 반드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출생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태아는 권리 능력을 갖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고요, 사산을 해버리면 또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태아는 출생을 해야만이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그 권리 능력이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이때로 이제 사건이 발생한 때는 이제 소급은 한다는 거죠. 소급. 그러나 출생을 항상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5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인의 성질, 법률의 규정,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로 제한이 되죠. 이건 법인 시간에 나오는 거죠. 법인은 이제 법인의 성질이나 법률의 규정, 정관.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권리 능력은 정해지는 거죠.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다만 이것도 그 성질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법인은 자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갖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성질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것은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면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2번은 이제 옳은 것은요. 1번.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요. 권리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갖는 겁니다. 권리능력을. 그러니까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출생을 하여야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출생하지 않으면요. 권리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옳은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라든지 또 상속, 대습 상속, 유류분, 또 유증 인정되죠. 또 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인정이 됩니다. 2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재판에서 확정된 때 사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뒤에 실종 선고 시간에 보겠지만은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 태아는 모든 법률에 의해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갖는 게 아니죠. 원래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4번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출생시에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출생을 하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내가 출생신고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때 출생신고는요. 그냥 단순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일 뿐입니다. 또 사망한 자는요. 사망하면 당연히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사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신고는 권리능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요. 행정적인 어떤 관리, 어떤 행정 사무를 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뭐 권리능력에 신고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권리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5번 2인 이상의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동시 사망 추정 이렇게 하는 거죠. 동시 사망 추정. 그래서 반증에 의해서 번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 사망 추정이 되는 것이죠. 자, 1번만 맞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억. 태아는 상속에 의해서 상속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권리 능력 인정되죠. 니은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해 태아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명 침해니까 불법행위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태아는 이것도 물론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못하고요. 출생을 하면 어떻게 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틀렸고요. 그리고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증여를 받을 수는 없죠. 유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증여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아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 태아를 대신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태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는 계약을 못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받을 수 있어요. 유증은 어떻습니까? 유언하는 사람의 단독행위, 태아에게 유증을 하게 되면요. 유언하는 사람의 단독행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아의 의사표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유증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증여는 안 됩니다. 유증과 증여 구별해야 돼요. 자, 리을 보시면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이냐 사산이냐에 있어서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설은 어떻습니까? 출생을 원래 권리능력이 없다가 출생을 하면 소급해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고요. 해제조건설은 어떻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다가 출생을 했으니까 계속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조건설이든 전지조건설이든 출생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산을 했을 때요. 사산이 됐을 때는요. 자, 태아가 사산이 됐을 때 정지조건설이면 원래 권리능력이 없다가 계속 권리가 없을 것이고요. 해제조건설에 따른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해제조건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사산됐으면 소급해가지고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산이 됐을 때는 처음부터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요. 어떤 학설이든지 사산이 됐을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처음부터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점은 뭡니까? 출생도 사산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직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있는 태아인 상태에서 과연 권리를 갖느냐죠. 그래서 태아의 법적 지위,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를 갖느냐에 있어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도 일단 권리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는 일단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의 법적 지위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출생이나 사산을 했을 때는요. 10개월이 다 지나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출생이든 사산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는요. 이 경우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있어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차이가 나는데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이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출생을. 자, 리을 보시면 태아가 사산된 경우 그렇죠.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리을하고 어떻습니까? 기억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죠. 생명치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니은에 있는 불법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증여는 받을 수가 없고요. 자, 4번 보죠. 또 태아의 권리 능력 또 이어서 갑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은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자, 틀린 것은 1번.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자, 인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태아가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태아가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없죠. 생모가 태아를 대신하여 대리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는 거죠. 태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 제도가 없으니까요. 자, 2번. 태아는 상속 순위뿐만 아니라 유증,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유증도 받을 수가 있어요. 태아는 증여는 못 받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죠. 3번. 태아인 상태에서 유법한 약물 투여로 인한 기형으로 출산됐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출생한 자는요. 출생을 전제로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4번.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된 태아. 유산됐다는 건 뭐예요? 출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출생을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판례에 따르면은 권리 능력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4번이 틀렸죠. 5번. 태아인 상태에서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출생한 자는 다 출생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옆에요. 학술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지조건설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항상 출생이라는 말이 있어야만이 권리를 갖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5번 또 틀린 것은요. 자, 1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죠. 출생을 해야만이 청구할 수 있죠. 출생하면 청구할 수 있고요. 자, 2번도 비슷한 내용이죠. 앞에서 했던 거죠. 출생한 자는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네요. 1, 2, 3번하고 5번만 좀 다르죠. 5번만 다르네요. 그러니까 1, 2, 3, 4번을 위해서 다 했고요. 자, 5번을 보시면은요. 자, 모와 태아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망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출생을 못했다는 거죠. 출생을 못했으면요. 권리를 갖는다고요? 못 갖는다는 거죠. 권리가 없기 때문에요. 생존한 부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할 수도 없죠.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권리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인데 태아가 권리를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부가 상속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태아의 권리를.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자, 6번은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죠. 갑은 자동차로 태아 병을 포태하고 있는 임산부 을을 치었는데, 그러니까 갑이 이제 을을 치었다라는 거죠. 태아 병을 포태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때 태아병도 심한 타격을 받았고 의사의 검진 결과 불구로 판명되었다. 갑을병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보죠. 자, 태아인 동안에도 병은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 제도도 없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죠? 2번, 병은 태어난 후에야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태어나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출생을 해야만 해요.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다 판례에 따르기 때문이죠. 자, 3번. 병은 아직 권리 능력이 없을 때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아무런 청구도 없다. 출생하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태아인 상태에서는 청구를 못하지만요. 4번. 사고 당시 을이 병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이 병을 대리할 수도 없다는 거죠. 태아에게는 대리권, 법정 대리 제도가 없으니까요. 자, 5번. 을이 병의 손해를 을이 입은 손해라고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병의 손해를 을이 입은 손해라고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의 손해는 을의 손해고요. 병의 손해는 병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을은 자기 손해만 자기 손해 청구할 수 있고 병 손해는 병이 청구하는 거죠. 다만 병이 출생을 했을 때 어렸을 경우에는 을이 병을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이지 병의 권리를 을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병의 권리이기 때문에 병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병의 손해를 자신의 손해라고 해서 청구할 수는 없죠. 병의 손해는 병의 손해고 을의 손해는 을의 손해인 거죠. 자, 7번이요. 자, 감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라는 거죠. 갑과 을이 있는데 A를 임신 중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하죠. 일단 출생하면 권리능력 무조건 취득합니다. 신고는 의미가 없어요. 2번. 갑의 동생 병에 태아인 A를 대리해요. 갑의 동생 뭐요? 병에 A를 대리해요.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아인 상태에서는요, 딜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아는 아예 또 증여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이 자체가 안 됩니다. 태아는.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요, 딜이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아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즉, 증여는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받을 수만 있는 거죠. 유증은 가능하지만. 3번,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갑이 이제 정에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태아인 A는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에게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정신적 침해가 있겠죠.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태아인 상태에서는 청구하지 못하고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출생하였다면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이 틀렸죠. 4번. 의사 무가 을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사산되어 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권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사산됐으니까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5번.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요,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죠. 자, 태아는 증여는 못하지만은 유증을 받을 수는 있죠. 유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유증은 가능하죠. 자, 그래서 3번만 이제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번입니다. 8번. 자, 태아에 관해서요, 한 8번까지인데,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태아는 뭐 다 끝난 것이 되겠죠. 자, 1번.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예외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없고요. 2번.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이상 배상 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2번은 맞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출생하지 못했으니까 권리 능력을 갖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출생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배상 청구권, 권리를 논할 실익이 없죠. 여지가 없는 거 맞죠. 3번. 부가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에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출생을 했다라면요,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게 출생을 했다라면, 그러니까 항상 출생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한 이상 부의 부상, 아버지 부상으로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유죄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4번. 만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체결한 신용 구매 계약은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미성년자에서 다루기입니다. 자, 미성년자에서 다루게 되면요, 18세는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뭡니까? 월 소득 범위,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자기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긁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처분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갑이라고 했을 때 법정 대리인 부모가 A면은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든지 또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랄지 또는 허락된 특정 영업에 있어서의 영업 행위 이런 것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자기의 소득 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을 때는요. 이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모가 네 돈, 네가 번 돈 네가 알아서 써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 허가는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허가가 있다라고 봐서요. 묵시적 허락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 범위 내의 처분 행위는 묵시적 허락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효한 걸로 봅니다. 자, 요거 미성년자 시간에 하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가정법원은 피특정 후견인의 후원을 위한 처분으로 이게 뒤에서 나오는 거죠. 후견에서 나오는 거죠. 피특정 후견인의 후원을 위한 처분으로 피특정 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해 특정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4번하고 5번은요, 뒤에 이제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내용이고, 태아가 사망을 하게 되면요, 권리 능력을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출생을 전제합니다. 자, 그러면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권리 능력을 취득했다는 것은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지, 자격이 생겼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추상적 자격이 생긴 것이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추상적 자격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출생한 사람이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요건이 있죠.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다든지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법률 규정이 있다든지 법률 행위가 있다든지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만족되어야 구체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적 생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에서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법률 행위를 다루는 거죠. 그럼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가 발생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능력,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사리 변별 능력.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죠.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능력을 가지고 법률 행위했을 때만 구체적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사람이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또 요구하는 거죠.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 행위 능력을 또 더불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또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자, 그러나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요, 이 사람 자신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의사 능력이 있다면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유효하고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유효하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성하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행위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9번부터는 자, 여기서 이제 행위 능력인데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법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귀결이죠.
법률행위라는 것이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는 무효가 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단독으로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행위 능력 보시죠. 그래서 9번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의사 능력에 관한 내용이 먼저 이제 전제로 나오는데요. 자, 보죠. 자, 의사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다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만 필요한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것은 나의 행위도 필요 없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취득하기 때문에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1번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죠. 어떤 자기가 행위가 뭔지 알고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2번 민법에는 의사 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효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3번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치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또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면 이때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는 서로 부당이득을 서로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선의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자는 현존이익뿐만 아니라 전부를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다만 이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는요. 이 사람은 선이건 악이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요. 의사 무능력자도 이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5번 법률 행위 시에는 의사 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의사 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의사 능력의 의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행위 능력 의무 이런 것들은 다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법률 행위 시에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시에는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요. 그 이후에 무능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지 않죠. 그리고 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죠.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 시에요. 행위 능력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률 행위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침해에 빠져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됐어요. 성년 후견이 개시됐으면은 이때 이루어진 행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니까 이것은 유효한 거죠. 확정적으로. 그래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10번은요. 우리 시험법을 조금 넘어가는 건데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친권자가 다 없어요. 친권자가 없으면은요, 이때는 가정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정법원에 선임을 하는데요. 그 전에 만약에 친권자가 사망하기 전에요. 만약에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 사망하게 되면은요, 그 지정받은 사람이 후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가 있는데요. 이 친권자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후견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사망 전에 유언을 하게 되면은 유언을 통해서 지정한 사람이 후견이 되고요. 근데 유언도 없이 갑자기 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가장 가깝게 미성년자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해서요.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임된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즉 후견이 된다는 거죠. 자, 보죠. 10번 보시면 갑은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어요. 자,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친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이 지금 제 친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살아있을 때는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데 한 사람이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갑만이 이제 친권자가 됩니다. 구 갑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을의 후견인으로 B를 지정했어요. B를 지정했다는 거죠. B를 사망했다. 을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세 된 외할머니가 있고요. 또 친할아버지가 있고 또 대단한 재력가 있는 큰아버지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친권자의 갑이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만약 유언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요. 가정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갑이 사망했으니까 B가 유언으로 지정한 B가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은요.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에요. 자, 혼인하지 않은, 우리가 미성년은요, 미성년 19세 미만자를 말하기 때문에 19세면 성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인은요,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8세라고 하더라도요,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자처럼 취급해 준다는 거죠. 성년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행위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이제 미성년자, 혼인하지 않아야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자,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갑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A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2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한 경우에도요, 유리하게 단독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유리한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0% 할인해서 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0% 할인된 의무를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다고 하게 되면, 오로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게 되면 단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를 받는다든지 허락을 얻는다든지 했을 때는, 또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허락을 받았다든지, 또는 영업의 허락을 받았다든지, 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하고요. 3번. 법정 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정하여 재산 처분에 허락을 하였다면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단독으로 유효하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동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단독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용돈이라고 그랬어요. 자, 처분을 허락을 한대요. 그런데 그 목적을 정해서 처분을 허락했습니다. 30만 원에 대해서 처분 허락을 했어요. 30만 원을 학원비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학원비를 안 내고 자전거를 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적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업 허락에 있어서는 영업을 특정해야 됩니다. 특정해서 영업을 허락해야 되지만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에 있어서는요, 그 범위만 특정되면 되는 거예요. 범위만. 그 목적은 특정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목적 범위 목적 범위 외라고 하더라도요, 그 정해진 범위 내, 허락된 범위 내라면은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틀렸죠. 4번. 영업 허락을 해준 경우에, 자, 영업 허락은 특정 영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한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자, 영업 허락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대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법률행위에 동의만 해줬다랄지 아니면 처분을 허락만 했을 때는요, 허락하고 동의한 다음에 다시 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허락에 있어서는 성년자와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 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죠. 유언 같은 경우에는요, 미성년자도 17세에 달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법상 행위예요. 가족법상 행위. 가족법상 행위는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다루고 있는 행위 능력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법상 행위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혼인, 결혼을 말하는 거죠. 혼인이라든지 유언을 말하는 거죠. 자,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족법상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요, 대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부모가 대신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유언을 대신하게 되면 그게 유언입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대리가 안 되고요. 그러면 동의는 필요하냐, 여기 있어서요. 자, 혼인 같은 경우는요, 미성자가 혼인을 할 때는 대리는 안 되지만 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언도요, 유언에 있어서는 동의도 필요 없죠. 결제받아서 유언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유언입니까? 아닌 거죠. 대신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 진정한 어떤 그 사망 직전의 의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언에 있어서는요, 대리나 동의가 다 안 됩니다. 다만 유언은 이제 17세가 넘으면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7세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세 이상이 되면 17세에 달하면은 이제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은요,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 옳은 것은요, 먼저 이제 미성년자, 특히 이제 미성년자 자주 나옵니다. 1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대리 행위는 어떻습니까? 대리는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는 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권리만 없거나 의무만 면허행위, 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또 특정 영업에 대해서 허락이 있으면은 거기 영업에 관한 행위.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요, 이런 유언 행위라든지 또는 취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또 대리 행위. 대리 행위는 이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또 2번. 동의 있을 필요가 없죠. 1번은. 2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를 얻어서 무한 책임 사원이 됐을 때는 그때 그 무한 책임 사원의 지위에 사는 행위는 더 이상 동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으면은 이제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하는 행위는 더 이상 동의가 필요 없고요. 3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은요, 대리가 안 됩니다. 또 임금 청구도 직접 하는 것이지 뭐 대리, 동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청구나 근로계약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정 대리인이 애들이 이렇게 팔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임금 청구, 근로계약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하는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허락을 했을 경우에는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더 이상 동의나 대리 모두 소멸하는 거죠. 4번이 맞죠. 5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있겠죠. 취득한 재산에는 이미 이것은 처분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 재산과 관련된 행위는요, 다시 또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라든지 이 재산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물건 판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 일단 허락이 됐으면 이 재산과 관련된 행위들은 재처분 행위들, 이런 것들은 따로 또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만 맞는 내용이죠. 자, 3번은요, 자, 만 18세 미성년자죠. 갑이, 18세의 갑이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요. 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이게 1회 때 기출이 됐죠.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는. 그 주체와 관련돼서는요, 태아도 나올 수가 있지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요, 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에는 행위 능력, 그리고 이제 부재와 실종.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씩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갑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자, 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2번. 모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갑의 승인입니다. 갑의 승인이에요. 자, 모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승인이에요. 자,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사망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배우자가 있고 갑이라는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보죠.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자, A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겠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이 되는데요. 자, 상속을, 공동상속을 받는 거죠. 공동상속을. 이때 상속에 대한 갑의 승인인데요. 이 승인을요, B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돼요? 상속에 있어서는요, 상속의 승인은요,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이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A가 사망해서 갑이 상속을 하게 되면은 A가 가지고 있던 권리만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무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갑의 상속에 대해서 승인을 해버리면은요, 갑도 상속인이 되고요. 그러면은 갑이 어떻게 돼요? 권리도 없고 의무도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갑이 단독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대리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승인이죠. 상속에 대한 승인, 이것만 중요하네요. 상속에 대한 승인이죠. 상속에 대한 승인은 단독으로 못한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이제 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대리.
자, 대리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이해가 상반되고 그러면 또 대리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B의 딜이에서 해야 되지, 갑이 단독으로 승인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은,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은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한다는 거죠. 자, 3번. 갑이 법정 내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예요. 자,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은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은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취소는 없었던 걸로 하기 때문이죠. 자, 3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권자 을에 대한 갑의 부양료 청구예요. 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이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5번. 갑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유언. 유언은, 자,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18세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유언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뭐 상속 승인의 의미를 묻는 거죠. 상속 승인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가 된다. 상속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4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느 것이냐. 자, 1번이요.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겁니다. 단순한 증여를 받으면요, 권리만 얻습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를 받으면은 증여는 받지만 부담만큼 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요. 그 의무만큼은 또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건 단독으로 못하는 거죠. 또 2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요, 반대급부를 유리하지만 그래도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또 3번이요. 변제 수령행위입니다. 자, 돈 빌려준 돈을 받는 거예요. 자, 빌려준 돈 받는 건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자, 그럼 빌려줄 때는 어떻습니까? 법정대에 동의가 얻어가지고 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받을 때도요, 돈을 받으면 갑이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되잖아요. 변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라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단독으로 못합니다. 4번. 타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매매 행위. 이건 대리 행위니까 이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5번. 상속의 포기 행위예요. 자, 상속의 승인도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했을 때 A가 상속을 승인하면은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승인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상속을 포기합니다. 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의미도 사라지지만 권리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도 소멸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하는 거죠. 단순 승인도 권리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취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포기라면 의무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소멸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15번은요, 또 같은 내용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중요해요. 만 18세의 미혼자가 법정 등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업, 유언할 수 있죠. 니은 대리행위 할 수 있어요. 디귿,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는 못 한다는 거죠. 자, 리을,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 보시면요, 증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권리만을 얻기 때문이죠. 증여는 권리만 얻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근데 증여를 받기로 한 계약이 해제예요. 해제. 그러면 증여를 없던 걸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해제는 어떤 겁니까? 증여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소멸시키게 하는 행위죠. 소멸시키는 행위죠. 권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만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증여만 보고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는 할 수 있지만 증여를 해제하는 것은 단독으로 못하겠죠. 권리를 소멸시키니까. 자, 16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미성년자니까요.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계약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옳죠. 니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그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죠. 근로계약은 대리가 안 됩니다. 대리가 단독으로 해야 돼요. 대리가 안 됩니다. 디귿,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중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확정적으로 유효다. 부담부 증여는 확정적 유효가 아니죠. 증여는 권리를 얻지만 부담만큼 또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못하죠. 리을,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하면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된다. 자, 영업 허락에 있어서는 그 종류를 특정해야 된다. 또 처분을 허락할 때는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에 있어서 처분은 그 범위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위가 중요한 거죠. 범위. 다음 미음,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들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자, 혼인한 미성년자는요, 성년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만 옳은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후견, 제한 능력자, 기타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